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도 헬무트 알트리히터 교수의 소련 소사라는 책으로 소련 이야기 3편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스탈린 체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소련이 어떻게 초강대국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러시아 경제가 망해가고 있을 때 레닌이 추진한 신경제정책 이야기를 했죠. 일정 부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 신경제정책 덕분에 국내 상황이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당내 우파인 부하린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농업에서 시장 활력을 살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쿨라크라는 말은 러시아에서 부유한 농민을 뜻했는데요. 여기 이 사진들을 보면요, 요 위에는 가축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아주 가난한 농가의 모습입니다. 반면 요 아래에는 말도 여러 마리이고 농기구도 많고 집도 아주 훌륭합니다. 같은 농촌에서도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은 분홍들이 있는 것이죠. 부하리는 분홍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고 국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거죠.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있어야지 사회주의를 하든 뭐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부하리는 농민들에게 부자가 되어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트로츠키 같은 당내 좌파들은 못마땅해 했어요. 좌파들은 신경제정책 때문에 소련이 계급적인 관점에서 이탈했고 부자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때 이제 좌파 숙청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1927년에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같은 역전의 볼세비키 용사들을 모두 축출했는데요. 숙청의 명분은 좌파들이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 동맹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얼마 안 있어서 1929년에 부하린과 같은 당내 우파들도 축출했습니다. 계급 동맹 해쳤다고 숙청, 계급 관점 이탈했다고 숙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스탈린은 소련을 공업화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1929년에 국가경제계획위원회가 5개년 계획안을 제출했는데요. 5년 후에 공업 총생산량이 최대 180%나 증가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마저도 부족했는지 스탈린은 한술 더 떠서 4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자고 했어요. 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병적인 계획 만능주의 몽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은 1931년에 그린 소련의 선전물인데요. 제가 러시아사를 공부했던 분한테 이 선전물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요 위에 글은 대안적인 계획의 셈법이라는 뜻이고요. 요 아래의 글은 더하기 노동자들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2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노동자들의 열정은 5년. 그러니까 5년치 목표를 노동자들의 열정 페이로 4년 만에 달성하자라는 것이죠. 스탈린은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차출해서 공업 분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촌에서부터 이 수확량이 미달됐어요.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니까 이게 다 농민들이, 특히 쿨라크들이 곡식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다시 농촌에서 강압적인 식량 차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볼가강 유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농민과 국가 사이에 공공연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농민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서 농촌을 완전히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농업 집단화가 시작된 것이죠. 일단 작은 가족 농장을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묶어, 그리고 농민을 국가가 고용하는 농업 노동자로 바꿔. 그러면 이제 쿨라크 같은 착취자들, 투기꾼들이 없어지고 후진적인 가족 농업이 기계화된 사회주의 농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 농촌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농민과 노동자의 해묵은 대립도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분홍들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농촌에서 계급으로서의 분홍 집단이 제거된 것이죠. 다른 농민들도 집단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던 가축들을 다 도살해 버렸어요. 어차피 국가에 빼앗길 거니까 그냥 먹어치우자. 쟁기를 끄는 가축까지 모조리 도살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충력도 거름도 얻지 못해서 그 결과 수확량이 심각하게 줄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당시 집단 농장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물이라고 하는데요. 소녀의 표정이 엄청 진취적이고 희망차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축을 데리고 가는 일은 실제로는 없었던 것이죠. 농업 집단화의 결과는 무척 가혹했습니다. 1932년에 흉작으로 기근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알터리히트 교수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수가 5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모든 식량을 도시로 다 긁어갔기 때문에 비축된 식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인육을 먹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카프카스 이북 그리고 볼가강 유역의 곡창지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35년에 발행된 미국의 신문의 일면인데요. 소련의 참혹한 대기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600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가축들이 굶어서 삐쩍 말라서 쓰러져 있습니다. 1927년에 전체 경작지의 1%만이 집단 농장이었는데요. 1936년에는 98%가 집단 농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농업 국유화였던 거죠. 농촌의 모든 자원을 그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국가가 농민을 중세 농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기근이라는 엄청난 비극이었고요. 농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면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졌을까요? 1929년에서 1939년 사이에 도시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어요. 일자리는 많았습니다. 이제 막 발돋움하기 시작한 공업이 이 모든 인구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 간의 평등은 없었습니다. 숙련직, 전문직 임금이 단순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공장 규율도 매우 엄격해졌어요. 규율을 3번 어기거나 지각을 한 달에 3번 하면 즉각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하다가 실수하면은 사보타주, 그러니까 파괴 행위로 취급받았습니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전도된 노동자 국가,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를 가혹하게 지배하는 국가였던 것이죠. 또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라고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펼쳤어요. 가장 유명한 예가 알렉세이 스타하노프라는 광부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 짬티가 줄줄 흐르는 이분이 스타하노프인데요. 스타하노프는 하루 만에 석탄 102톤을 생산하면서 기준치의 13배를 생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스타하노프는 일약 노동 영웅이 되었고 국가는 스타하노프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쟁이라는 이 형용 모순은 결국 국가가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스탈린의 무지막지한 경제정책으로 1928년부터 1940년까지 소련은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소련 측 주장으로는요, 587%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지만 서방 측 계산은 250에서 450% 정도일 것이라고 봅니다. 소련 통계는 어차피 조작이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임은 분명하죠.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소련의 공업 생산량은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능가했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공업 대국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소련을 강력한 공업 국가로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투입으로 이뤄낸 양적 성장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성장은 테러에 의한 전 국민적인 동원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희생을 치르고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공업에서의 성공과 다르게 소련의 농업은 처참했습니다. 소련의 1인당 농업 생산량은 195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농업 집단화가 벌어지기 전인 1928년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개인 텃밭이었습니다. 텃밭은 전체 활용 면적의 5%에 불과했지만 1950년대까지 우유와 감자의 70%, 계란의 90%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텃밭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는 이 스탈린이 추동한 국가 테러가 위세를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대숙청 시대, 대공포 시대였죠. 왕년의 볼세비키 혁명가들이 전부 다 처형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부 조직들도 다 체포되고 처형되었어요. 1934년 초에 공산당 당대 대의원이 2,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1,100명 정도가 반혁명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대도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군을 비롯한 연대장급 장교 대부분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소련 측 추정치는 1927년에서 1939년까지 인구 손실이 1200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합니다. 서방 측 계산은 기근 아사자와 국가 테러의 희생자를 포함해서 약 4천만 명 정도가 그 시대에 사망했다고 봅니다. 드디어 스탈린에게도 전쟁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2차 대전을 대조국 수호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소련은 국민과 국가가 긴밀하게 일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련과 독일은 이 동유럽과 발칸반도에서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를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이 지역에서 짜르 시절의 지배권을 복구하려는 보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치 독일이 슬라브 민족을 노예화하고 자기들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았어요. 1939년에 맺은 독소 불가침 조약은 서로 싸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러한 충돌이 연기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련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어요. 1930년대에 대숙청 시기에 군대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소련 경제가 전쟁을 감당할 수나 있을지, 또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를 신뢰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소련은 이러한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프랑스를 멸망시키고 서부전선을 평정한 히틀러는 1941년 6월에 소련 국경을 침범하는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서유럽에서 나치 독일과 싸우는 나라는 영국만 홀로 남았습니다.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 소련 심장부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북쪽으로는 베체르부르크, 당시에는 이제 레닌그라드로 불렸죠. 또 중간으로는 모스크바로,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로 세 방면에서 공격했습니다. 워낙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오니까 전격전 시즌2가 재현되는 듯이 보였어요. 히틀러는 우랄 산맥이 이제 독일 제국의 국경선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의 말이 뻥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소련이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독일군에게 산업단지를 점령당해버리면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게임 오버죠.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산업시설을 우랄 산맥 너머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1941년 여름과 가을에 수백 개의 공장을 해체하고 수만 대의 화물 열차에 실어서 우랄 산맥 너머로 더 멀리 시베리아로 수송했습니다. 노동자들도 뒤따라 이동시켰고요. 이 지도에서 이 연한색 부분이 독일에 점령당한 소련 지역이고요. 이 여기 화살표들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서 산업시설들이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전격전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레닌그라드도 모스크바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 카스피해에 있는 유전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지만 스탈린그라드에서 막혔어요. 독일의 전선은 너무 크게 확대되어서 3000km가 넘었습니다. 1943년 초에 이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을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1944년 초에 붉은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탈환하고 폴란드 국경까지 진출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바르샤바와 부다페스트까지 진격했습니다. 1945년에 소련군은 이제 독일 영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베를린을 점령했습니다. 최근에는 2차 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나치 독일이 싸운 서부전선보다 이 동부전선이 더 중요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사실상 소련이 굴복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소련이 입은 피해는 막대는데요. 사망자 수는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이재민은 2,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서방은 처음에는 소련이 계속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반전 이후에 얘네가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련과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물론 얼마 안 가서 이제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으로 돌입하긴 하지만요. 이제 서방이 소련의 요구를 들어준 대표적인 것이 이 폴란드를 서쪽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지도를 보면은 2차 대전 전에는 폴란드 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소련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는 어떻게 해?
폴란드는 독일의 동쪽 땅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 독일 땅이었는데 폴란드가 가지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이 있는데 이 오데르 나이세 강 선이 현재의 폴란드와 독일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가 자체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게 된 거죠. 독일은 전쟁했다가 이 옛날 영토들을 다 잃고 지금은 가장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살던 독일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민이 되어서 서독으로 동독으로 이주했는데요. 그 수가 자그마치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평화도 비싸지만 전쟁은 더 비쌉니다.